진백국어 테스트 6회차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어휘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촉은 촛불입니다. 예문에 보면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암향조차 부동터라 했을 때 촉은 촛불이 되겠죠.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시어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 거 녹양하고 양류가 있는데 얘는 좀 중요한 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녹양은 푸른 버드를 얘기하는 거고 양류도 마찬가지고요.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 우리가 봄의 계절감을 드러낼 때 꽃 얘기를 많이 하거나 혹은 버드나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로 녹양, 양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문에 보면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그랬는데 녹양은 버드나무, 방초는 향기로운 풀은 새우에서 새가 가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하다 할 때 이 새자를 쓰는데 그래서 새우면 가는 비, 우는 비우자죠. 그래서 가는 비니까 봄에 내리는 봄비, 이제 부슬비, 이게 부슬부슬 내리는 그 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부슬비 살짝 내리는 이제 폭우가 아니라 그래서 버들에 향기로운 풀에 비가 이렇게 살짝 내리고 그런 상황,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하하고 금수가 있는데 연하는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자연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연하고질이 뭐냐 하면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병이다 싶게 자연을 사랑하는 걸 연하고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연하가 자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전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안개와 노을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자연 전체를 비유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서는 연화일이 금수를 재폈는 듯 이라고 예문이 되어 있죠. 자, 금수도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자연을 표현할 때 우리가 금수강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놓은 비단과 같이 아름답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상춘곡에 보면 예문에 연화일이 금수를 재편난 듯 그랬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안개와 노을, 일휘는 햇살입니다. 햇살은 술을 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하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고요. 다음 시어를 보시면 시름이 있는데 시름은 걱정, 근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름 없다라는 표현도 쓰이기도 하는데 시름 없다라는 표현은 시름이라는 게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근심하고 계속 그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거라서 시름 없다 하면 관심 없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예문에 보시면 적은 덧 생각마, 적은 덧은 잠깐, 잠시입니다. 잠깐, 잠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시름 잊자 하니 이 걱정, 근심을 잊자고 하니 라는 시인데 정철의 3인곡이죠. 정철의 3인곡이 임과 헤어져서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시기 때문에 여기서 시름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겠죠. 내용상. 자, 그 다음에 허난설원의 규원가가 있네요. 자, 규원가에 보시면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지금 이제 허난설원이 남편이 본인을 찾아주지 않아서 혼자 방에서 독수 공방하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규방에서 원망하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시가 규원가인데요. 삼춘화류라 그러면 삼춘은 이제 봄을 얘기하겠죠.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그래서 이제 1년 계절별로 전개가 되는데, 화류는 이제 꽃과 버들이겠죠. 그래서 삼춘은 이제 봄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삼하라 그랬으면 여름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삼춘이라 그랬으니까 봄에 화류, 꽃 피고 버들 늘어질 때에 호시절, 좋은 시절에 경물에서 이 경자 한자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게 경치할 때 쓰는 말이고요. 경물이라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진 경치에서 보이는 사물들이니까 그냥 경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치에 내가 시름 없다, 관심 없다. 자, 내가 봄에 꽃이 피고 아름다울 때 임과 함께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즐기겠지만 임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녀도 이제 곧잘 나오는 시어예요. 기억하시고요. 이게 가마인데 조선시대에 보면은 여인들이 타는 가마를 보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그런 가마인데 그런 가마가 아닙니다. 그런 가마가 아니고 남녀는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높은 벼슬아치들이 이렇게 의자만 딱 있어서 그 위에 딱 타면 밑에 이제 하인들이 물러거라 영의정 날이 나신다 뭐 이렇게 할 때 타고 다니는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완전히 오픈카처럼 돼 있죠. 오픈형 가마가 남녀입니다.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남녀를 배야 타고는 재촉해 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가마를 재촉해서 타고 어여 가자 하고 재촉해 탔다는 얘기입니다. 소나무 아래 구분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황후는 직역을 하면 황색 구름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고전시가에서 덜어 쓰이는데 첫 번째 뜻은 가을 들판,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을 갖다가 표현할 때 황운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전운을 표현할 때 황운을 사용합니다. 우리 전쟁 때 보시면 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 흙먼지가 일어나죠. 멀리서 보면 그게 황운이 되겠죠. 그래서 황운이라는 표현은 전운을 표현할 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기운,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황운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문에 보시면 첫 번째 예문에 황운은 또 어찌 만경의 편 거기요 라고 했는데, 만경에서 경은 우리 밭에 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밭고랑 얘기하는 거, 밭고랑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죠. 거기가 이제 경이고요. 그게 만경이면 만개 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넓은 들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경은 넓은 들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추가로 우리가 여기에 파도할 때 그 파가 붙어 만경파 내지는 조금 더 길게 만경청파, 만경창파 이렇게 해도 파도할 때 그 파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바다나 호수 뭐 이제 물로 이루어진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경파, 만경청파, 만경창파는 넓은 바다나 호수, 강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경이라고 하면 그냥 넓은 들판, 만경파, 만경청파, 만경창파는 넓은 바다나 호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만경이니까 넓은 들판일 텐데 거기에 황운이 쫙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가을 들판이다. 넓은 가을 들판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에 보면 박인노의 선상탄인데, 선상탄은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박인노가 해군 통주사로서 임명되어서 배 위에서 이제 그 일본을 경계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 보니까 바람 쫓친 여기 글씨가 안 나왔네요. 황후는 원근에 쌓여 있고 라고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글씨가 안 나온 부분이 이제 황운이 들어갑니다. 바람을 쫓은 황운, 원근에 멀고 가까운 데 쌓여있다는 얘기는 일본 쪽을 바라보는데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를 갖다가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곤이 나오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기억합시다. 자, 건곤은 직역하면 하늘과 땅인데 우리가 이제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사해, 동서남북 바다, 사해. 그래서 이것도 온 세상이고요. 또 비슷한 게 육합, 팔황, 천지, 천촌말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사해에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 온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니까 이것저것 다 조금씩 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문에 보니까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빛이째 했는데 온 세상이 폐색해서 다 닫혀서 백설, 흰눈이 내려서 한빛이라는 얘기는 온 세상이 눈이 내려서 하얗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시어는 모첨인데 초가의 첨화, 초가집의 첨화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예문에 모천 비친 해를 그러면 초가집 첨화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옥루는 백옥루입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 궁궐인데요. 고전시가에서 임금 있는 궁궐을 비유할 때 많이 가져다가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백옥루, 11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 뭐 광한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 광한전이나 백옥루나 백옥경 12누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 사는 궁궐이고요. 임금 있는 궁궐을 갖다 비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래는 날개입니다. 자, 예문 바로 봅시다. 향 묻은 나래로,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님한테 내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내가 꽃에 앉아서 향기를 묻혀서 님의 옷에 향기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래는 날개. 한 번씩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 다음 시어 삼춘, 삼하, 삼추, 삼동. 삼추는 춘이 봄춘자 봄 나타내는 거, 하는 여름, 추는 가을, 동은 겨울이겠죠. 그래서 자, 거기 예문은 아까 앞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어떤 개념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갈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우리 소설에서 보면 소설이나 혹은 극갈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갈등인데,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죠. 갈등의 종류는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 두 가지가 있겠죠. 내적 갈등은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를 포함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적 갈등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누군가와 갈등하는 건데,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하는 게 가장 많고요. 인물과 사회, 우리가 이제 홍길동종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이 사회 제도, 서자는 크게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인물과 사회, 그 다음에 인물과 운명, 본인한테 주어진 운명. 우리가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신탁을 타고 나서 되게 불행한 신탁을 타고 났는데, 그것과의 이제 어떤 갈등, 그것으로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고요. 인물과 자연 사이의 갈등. 자, 우리가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바다와 엄청나게 싸우죠. 바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어하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물과 자연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적 갈등이죠. 실제로 밑에 이제 기출의 선택지에 보면 2021학년도 수능에 보면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외적 갈등. 그 밑에도 2021학년도 9월 모평에 보면, 자,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5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 내지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것들은 선택지 계속 나오는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심상.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시에서 문제 풀다 보면 선택지에 위시에서는 감각적 시어를 통해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본문에 가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예문에 보시면 첫 번째 예문에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 빨갛게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색채어가 쓰인 거고요. 색채 이미지가 쓰였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감각적 표현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빨갛게라는 말이 없고 그냥 뭐 고추잠자리, 뭐 장미 뭐 이런 식으로만 쓰였으면, 물론 이 장미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혈액 붉은색이죠. 빨갛다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혈액이라는 단어만 쓰였습니다. 뭐 피 이런 단어만 쓰였습니다. 그러면 색채 이미지가 쓰였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색채어가 쓰였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에 보면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다, 이거는 입술에 쓰디쓰다 그랬으니까는 미각이겠죠. 자, 그 다음 거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면은, 풀벌레 소리는 청각인데 그걸 자욱하다고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이고요. 풀벌레 소리 청각, 자욱한 시각. 근데 소리를 시각으로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적인 심상 중에서도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투영해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감정이입인지를 판단하려면 일단 어떤 정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서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 정서가 시적 화자의 정서여야지 그게 감정이입인 겁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아니고 그냥 별다른 정서가 나와 있다면 그거는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예문 봅시다. 추성 진호루밖에 우러에는 절신해야. 윤선도가 유배를 가면서
추성진호루라는 곳에 그 앞에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울고 가는 시내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배를 가는 윤선도의 입장이니까 울며 가는 저 시내는 윤선도의 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감정이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왕방연의 시조를 보시면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저물도 내 안, 이 안에 마음이 있겠죠. 저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 울면서 밤길 가는구나 라고 이제 독해할 수 있겠는데, 자, 냇물이 울면서 갈 리 없겠죠. 시적 화제의 정서입니다. 단종을 영월에다가 유배지에다 데려다 놓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죄스러움에 읊었던 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수복의 봄비 현대시죠. 여기 보면 서러운 풀빛이 통다. 풀빛이 서러울 리 없겠죠. 시적 화자가 서러운 정서가 드는 건데, 그래서 얘도 감정이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감정이입은 또 객관적 상관물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거리감. 거리감은, 자, 우리가 물리적 거리감이 있고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데, 물리적 거리감은 물리적으로 내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인 거고, 심리적 거리감은 내가 보고 싶은데, 몹시 보고 싶은데 대상을 보지 못할 때, 이런 건 심리적 거리감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 그건 내가 대상이 그립고 좋은데 못 봐서 생기는 심리적 거리감이고요. 그거와 또 반대로 대상이 조금 껄끄럽고 좀 서먹서먹하고 좀 멀게 느껴지고 이런 것도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은 내가 대상이 되게 좋은 상태에서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심리적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뭐 천리말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갖다가 현실적 실제 물리적 거리로 표현했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런 심리적 거리감이 나오고요. 내가 대상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좀 껄끄러워하거나 뭐 이럴 때도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 좀 봅시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다. 그러면 쟤는 아마 사람들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라고 대상에 대한 좀 껄끄러움, 별로 내가 긍정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서 멀리 지나쳤던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이 드러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문.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보느로나. 이거는 이제 시적 화자가 그대가 너무 그리운데, 자, 초혼이죠. 그대가 죽었어요. 초혼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을 초대한다. 그래서 고복의식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적 상황의 제목만 봐도 그 누군가가 죽은 상황, 사별입니다. 사별, 죽어서 이별한 사별인 상황인데, 그랬을 때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이라는 건 이만큼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거리감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문.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건데, 북쪽에 있는 궁궐에 임금이 있겠죠. 근데 천리나 떨어져 있다. 근데 실제로 천리 떨어져 있다기 뭐 천리면 400km 떨어져 있는 겁니다. 400km. 근데 실제로 천리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몹시 그리운데 볼 수가 없어서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을 물리적 거리감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선택지에서 위 시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 봅시다. 자,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요거 봄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도화, 행화 나와는, 도화는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인데 봄에 피는 꽃이죠. 그 다음에 이화가 있네요. 이화는 백꽃입니다. 역시나 봄에 피는 꽃이고요. 삼춘화류, 삼춘화류에서 삼춘, 봄 삼춘, 화류, 꽃과 버들,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매화 나와. 매화는 눈 속에서 피는 꽃인데 아주 이른 봄에 눈이 덜 녹았을 때 덜 녹고 남아있는 눈을 잔설이라고 하죠. 잔설 속에서 핍니다. 눈 속에서 피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눈 속에서 피지만 아주 이른 봄에 펴서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로 사용됩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국어 고등부 국어 수업을 해왔는데 아이들 문제 풀어주다가 매화가 겨울에 꽃이 피어서 눈 속에서 꽃이 핀다라고 설정으로 나오는 시를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봄이라고 이제 독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겨울로 설정됐을 때는 겨울이구나 할 만한 근거들을 그 시에서 계속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근거가 없다면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도화 행화가 나온 도화는 우리가
무릉도원 할 때, 무릉도원은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상향이죠. 그거 얘기할 때 도화가 나오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도화하면 무릉도원, 이상향을 환기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름에는 뭐 녹음은 녹이 녹색이죠. 음은 음지, 그늘을 얘기할 때 음인데, 녹음이면 굉장히 짙은 그런 녹색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녹음이 우거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청양림 녹사이도 전부, 청양림은 이제 머리에 쓰는 가시고, 녹사이는 우비를 나타내는 건데, 그 풀을 청자, 풀을 녹자를 썼죠. 그래서 여름에 풀을 금방 베어서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 자, 실솔은 귀뚜라미죠. 귀뚜라미, 실솔은 가을에 우는 동물이고요. 곤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름에 여행 가면 밤에 한 8월 중순쯤 여행 가면 밤에 귀뚜라미가 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가을, 문학에서는 가을로 설정이 되니까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실솔 귀뚜라미는 애상적 정서 드러낼 때, 밤에 귀뚜라미가 울어서 애상적 정서를 드러낼 때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 국화죠. 가을에 설이 내릴 때 피기 때문에 또 지조와 절개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낙엽은 당연히 가을이겠죠. 단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이 있어요. 상. 이게 설이 상자인데, 서리는 겨울에 더 잘 많이 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거의 서리는 가을로 설정이 됩니다. 겨울에 서리가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덜어 있기는 한데 보통은 가을로 많이 설정이 되니까 가을로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겨울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나오는 시들에서는 겨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목 한천, 떨어질 낙자의 나무목, 나무에서 낙엽 떨어지는 거 말하는 거고, 한천은 차가운 하늘. 자, 이제 가을에 추운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가을 하늘입니다. 자, 겨울은 뭐 눈, 백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백설, 흰 눈. 자, 예문 봅시다. 동풍이 건듯 불어. 자, 봄바람이 건듯 불어. 잠깐 불어서 적설을 헤쳐내니,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뭐 요 얘기고요. 봄에 이제 막 눈이 점점 흩어지면서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이겠죠. 자, 두 번째 예문,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설이 나왔죠. 가을입니다. 세 번째 예문, 가을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실소리 상에 온다. 자, 귀뚜라미 상에 울제, 가을에 어떤 배경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 좀 보죠. 자, 황진이의 시조인데, 임에 대한 이제 그리움을, 임을 떠나보내고는 약간 후회하고 그런 그리움, 이런 것들 드러낸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어절은 의미 없습니다. 감탄사입니다. 내일이야,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그럴 줄을 몰랐느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느냐. 이런 거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뭐뭐 했느냐. 서리법이 있네요. 이시라 하더면, 있으라 했으면, 가랴마는, 가겠는가마는, 제 굿해여 보내고, 제가 굿해서 보내놓고는, 그리는 정은,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런 표현이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중장에 나온 제 굿해여의 제입니다.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의적으로 해석되니까 중의법이 쓰였다라고 일단 일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제가 시적 화자 나일 수도 있고, 이게 떠나버린 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게 임이라고 한다면, 자, 제 앞뒤로 잘 보시면, 있으라 했으면 가랴마는, 제 굿해여 보내고 하면 서술어가 가다, 가랴만한, 가다라는 서술어가 있고, 보내고라는 서술어가 뒤에 또 붙어 있죠. 종장으로 가면. 그러면 이게 제가 임이라고 한다면 가다와 보내다 중에 뭐가 어울릴까요? 가다가 어울리겠죠. 이미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가랴마는 제 굿해여가 되기 때문에 제 굿해여 가랴마는이 맞는 어순이겠죠. 그러면 도치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제를 시적 화자라고 본다면 화자한테 맞는 서술어는 보내다가 되기 때문에 제 굿해여 보내고가 되니까 서술어가 뒤쪽에 가 있는 거죠. 밑에 행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행간 걸침이라고 합니다. 행간에 앞에 행과 뒤에 행에다가 쭉 이어져야 될 내용을 걸쳐 놓는 건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쭉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 굿해여 하고 다음 행으로 내려가면서 잠깐 쉬게 됩니다. 휴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굿해여 잠깐 있다가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호흡이 조절이 되고 좀 더 내용을 부각하고 자신의 정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간 걸침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간 걸침을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선택지에 가능해지죠. 자, 정리. 재에는 중의법이 쓰였고, 재를 임이라고 본다면 도치법이 쓰인 거고, 재를 화자라고 본다면 행간 걸침이 쓰인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시는 역시나 황진이가 쓴 건데요. 읽어봅시다. 청사는 내 뜻이요, 푸른 산은 내 뜻이고, 나고, 녹수는 푸른 물은 님의 정입니다. 시적 화자 나를 청산으로 표현했고 님을 녹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녹수는 흘러간들, 물은 계속 흐르겠죠. 그래서 흘러가 버립니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는 흘러간들. 자, 다시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 대꾸법이네요.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대꾸법이네요. 변할손가 서리법이네요. 자, 그 다음에 녹수는 흘러간들, 녹수는 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가변성을 갖고 있는 대상이고, 청사는 변할손가 했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임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겠죠. 나는 불변성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나하고 님을, 녹수하고 청산을 대조하고 있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예어 가는 거, 임도 나를 잊지 못해서 울면서 가는 것인가? 라는, 자, 이별의 슬픔,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조의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청산, 녹수, 임은 녹수. 그래서 대조를 하고 있다. 가변성을 가진 존재와 불변성을 가진 존재를 가지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녹수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하는 존재로 쓰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황진이가 쓴 겁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 이게 중의법이 쓰였어요. 청산 리 한자 잘 보세요. 이게 뭐뭐 속에 이렇게 된 겁니다. 청산리 하면은 푸른 산 속에 이런 뜻이고요. 리가 상충곡에 보면 석양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석양 속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 푸른 산 속에 벽계수는요, 푸른 시냇물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개자 보세요. 이거 시냇물이라는 얘기고요. 벽이 푸르다는 뜻이에요. 푸른 시냇물이 수위감을 자랑하지 말아라. 쉽게 가는 걸 자랑하지 말아라. 1도 창의하면, 한 번 바다에 나가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돌아오기 힘들다. 명월이 만공산하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서리법 쓰였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물은 한번 흘러가면 끝이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쉬어가라 라는 시인데, 동시에 황진이가 당시에 벽계수라는 황실에 이제 왕족이 벽계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을 이제 빗대어서 벽계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쉬었다 가라, 놀다 가라 라고 하면서 벽계수를 유혹하는 노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벽계수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푸른 시냇물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시적 이 왕실에 있는 벽계수라는 인물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월이 만공산하다 라고 했을 때 명월이 황진이의 기생 이름이 명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월도 밝은 달을 의미하기도 하고 황진이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 봅시다. 이제 이거 다음 시는 그냥 간략한 쉬운 시입니다. 정철이 썼는데요. 술 먹고 놀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재 넘어 성권농 지배라고 표현했는데, 권농은요, 농사를 권하는 어떤 농사와 관련된 어떤 직책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은 그 사람의 성씨죠. 만약에 이 사람이 김씨였으면 김권농이 되겠죠. 자, 재 넘어, 고개 넘어서 성권농 집에 술 익었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소 타고 이제 성권농 집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얹히노와 지줄 타고 그랬습니다. 자, 소 위에다가 얹치를 얹고 거기에 이제 눌러 타고, 시작해서 눌러 타고 권농집에 갑니다. 아이야 불렀으면 도노법이죠. 주의를 환기하는 표현이고요. 내 권농 계시냐? 자, 봅시다. 지금 막 소를 발로 차서 타고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 장면이 중장에서 나왔는데, 근데 바로 벌써 권농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사이의 내용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압축과 생략을 통해서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정철이 쓴 시인데 정철이 관동별곡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철이 시에서 이렇게 생략과 비약을 사용한 되게 압축적인 표현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과 생략을 통해서 재미있게 잘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권농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하야. 정자수가 정철 자신을 갖다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한마디로 권농네 집에 놀러 간 겁니다. 지금 시적 상황이. 자, 다음 시 보시면, 자, 요것도 정철이 쓴 건데, 이게 권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 무상을 나타내면서 술 먹고 놀자, 살아있을 때 술 먹고 놀자, 이런 표현이고요. 자, 인생 무상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시 봅시다.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을 꺾어서 산 놓고 계산하면서 무진 먹새 그려, 많이 먹자, 라는 거. 옛날에 이제 양반들이 풍류를 즐길 때 술 한 잔을 딱 마시면 꽃나무를 꺾어서 옆에다가 꽃을 하나 딱 꺾어서 놓고, 이렇게 꽃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놓으면서 술을 먹었던 그것을 갖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중장 봅시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혀 매어가, 줄로 이렇게 매서 거적에다가 둘둘둘 말아서 대충 메고 가가지고서는 매장을 하나, 유소 보장에 만인이 우러내나, 굉장히 상여를 아름답게 꾸며서 여러 사람들이 뒤로 쭉 따라오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서 그렇게 가나, 어욱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여러가지 풀이 나있고, 백양나무 숲에 각이 곧 가면, 가기만 가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누런 해가 뜨고 흰 달이 뜨고 가는 비가 내리고 굵은 눈 내리고 소소리 바람이 불 때에 뉘 한 잔 먹자 할고, 서리법이죠. 누가 술 한 잔 먹자고 나한테 술을 권하겠는가. 죽은 다음엔 다 소용없다는 거죠. 인생 무상감이 드러났고요. 하물며 무덤 위에 잿나비 파란 불재. 자, 잿나비는 잔나비입니다. 잔나비는 원숭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숭이가 파란 불재, 휘파람 불 때. 원숭이가 휘파람 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숭이가 울 때 보면 막 끄끼끼끼 하면서 울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숭이가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시들을 보다 보면 중국시에서 잔나비, 원숭이가 우는 표현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밤에 원숭이가 오면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낸 거라서 고전시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원숭이가 밤에 울면 애상적 정서를 불러 일으키는 배경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다른 시에서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정지용 시 같은 데 보면 이게 현대시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현대시 이런 데서도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잔나비, 원숭이가 파란 분다는 거지, 휘파람 부는 거니까 되게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그럴 때에 니우친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내가 살아있을 때 술 많이 먹고서 놀걸 한다고 해서 어찌 하겠는가. 그때 가서는 뒤늦게 후회해봐야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은 다음에 거적 덮어 가나, 유소부장 만인이 울어 가나, 요거는 상황을 대조했죠.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죽은 다음에는 다 소용없다, 인생 무상을 나타내고, 그래서 살았을 때 놀자,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